그림 속에 숨겨놓은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유쾌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간혹 사물이나 풍경에서 숨겨진 얼굴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모호하고 연관성이 없는 우연한 경우가 많지만 잠재되어 있는 형태에 대한 시각적인 인식입니다. 파레이돌리아, 그것은 트릭이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입니다.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대상이지만 형태의 연관성을 만들어서 이중 의미를 가진 이미지를 만들고는 합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이중 의미의 판타지 작품들은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두 가지의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발견하지요. 두 가지를 모두 발견하기도 합니다. 과일, 야채, 꽃, 물고기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초상화. 각각의 물체들이 정교하고 흥미롭게 배치되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순간 인간의 얼굴입니다. 기발하고 특별한 상상력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의 초상화를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품격을 갖춘 권위적인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왕의 초상화가 장난스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는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정모라인가요? 인간일까요? 괴물일까요? 아르침볼도의 초상화는 정모라 형식을 차용한 초상화입니다. 풍자화이기도 합니다. 주세페 아르침볼도, 놀랍게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난 화가가 수백 년의 시간을 앞서서 만들어내는 초현실적인 감각, 상상력이지요. 아르침볼도의 그림은 기괴한 환상이며 특별한 알레고리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의 정물 초상화는 보는 이들의 시각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를 즐겁게 하기 위한 의도도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림은 평범한 초상화처럼 보입니다. 잘 들여다봅니다. 그림 속의 개별적인 개체들이 서로 겹치고 조합되면서 해부학적 인체의 형태를 만들어내지요. 무작위로 조립되어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각각의 개체들은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르침볼도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화가 비아조 아르침볼도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려서부터 스테인드 글라스와 프레스코와 작업을 하면서 미술의 재능과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시학, 철학 등의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던 아르침볼도는 1562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페르디난드 1세의 눈에 띄면서 궁정 초상화가로 일을 하게 됩니다. 아르침볼도는 페르디난드 1세의 아들 막시밀리안 2세, 손자 루돌프 2세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화가로 작품을 하게 됩니다. 특히 루돌프 2세와의 친분이 각별했다고 하죠. 아르침볼도가 궁정화가에서 은퇴한 후에 그려진 자신의 초상화를 본 루돌프 2세는 크게 만족하면서 아르침볼도에게 백작 자귀를 내립니다. 아르침볼도가 태어난 시기는 후기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초기 작품에서도 전통적인 르네상스 스타일을 만나게 되지요. 16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새로운 예술적 표현들의 형식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1520년에서 1590년 정도로 이어지는 매너리즘 미술입니다. 르네상스 미술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아르침볼도는 매너리즘 미술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은유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전통적인 아름다움하고는 다르지요. 기괴하거나 과장되거나 사치스러운 표현, 그리고 형태없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매너리즘의 특징이지요. 매너리즘 미술은 르네상스가 바로크 미술로 이어지는 과도기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은 바로크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너리즘 미술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차원의 조형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반전의 예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추함이 아름다워질 때 즐겁고 유쾌해집니다. 반전이지요. 반대로 아름다움이 과도해지면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할 것입니다. 화가 아르침볼도는 명백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유쾌한 반전을 만들어내지요. 화가 아르침볼도의 독특한 열정, 전통적인 회화 양식에서 벗어난 상상력, 완전하게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르침볼도가 남긴 대표작 중에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감상합니다. 이 4개의 연작은 놀랍게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막시밀리안 2세의 초상화예요. 놀랍습니다. 황제의 초상화를 이렇게 기괴하게 그릴 수 있다니요. 한편으로 클라이언트인 황제가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는 시기적으로 르네상스 시대 인물이지요. 아르침볼도의 특별한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철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르네상스의 철학이었던 신플라톤주의와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편 티마이오스를 보게 되면 태고의 신은 불, 물, 공기, 땅 이 4가지 요소 4원소의 조합으로 혼돈 속에서 우주를 창조합니다.
작품 사계절은 이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림은 조형적으로 식물들을 재구성하고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테마 사계절 속에 이 4원소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 프리메베라, 봄이지요. 새싹이 돋아나고 하나둘 꽃이 피어난 계절입니다. 꽃의 향기와 풀의 싱그러움, 편안하고 낭만적인 미소가 유쾌합니다. 꽃이 만발한 봄의 이야기. 이 그림 속에는 80여 종의 식물이 담겨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만발한 꽃들이 아름답고요. 조금 뒤로 물러서면 매력적인 왕자님이 보이지요.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열매가 한데 모여서 뜨거운 여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체리로 완성된 빨간 입술이 더욱 짙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잘 익은 복숭아로 만들어진 것은 발그레해진 뺨, 체리로 만들어진 눈동자 강렬합니다. 오이로 만들어진 코, 과일, 채소, 식물로 어우러진 얼굴은 즐겁고 매력적입니다. 과일 향기가 풍겨나오고 있는 여름, 뜨거운 태양의 기운을 즐기고 있는 열정적인 청춘이 보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디며 맞이한 가을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시간만큼이나 결실의 보상을 받고 싶은 계절입니다. 머리에는 잘 익은 호박 모자와 달콤하게 익은 포도가 가득합니다. 밤송이가 껍데기에서 깨면서 입술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르익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한 걸음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추운 날씨, 생동감이 넘쳐 흐르던 푸르름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메마른 가지가 가득하지요. 사철푸른 한 줌의 넝쿨 식물만이 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노인의 모습이에요. 그 얼굴에서 희노애락을 겪은 삶의 흔적들이 뚜렷합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레몬과 오렌지 열매가 심장에서 나온 가지에 매달려 있네요. 세월은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겨울, 노인에게는 아직 삶의 희망과 열정의 향기가 남아있습니다. 아르침볼도의 사계절, 동화책을 한 권 읽은 듯합니다. 새로운 조형의 매력과 그림 찾기의 즐거움이 진하고 화학 아르침볼도의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 자연에 대한 경외심도 느껴집니다. 궁정화가 아르침볼도의 사계절은 황제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정치적 메시지의 알레고리가 담겨 있습니다. 변함없이 순환하고 있는 사계절, 자연물들이 결합되면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머리 형상, 이 조화로움이 합수브르크 왕가의 영원함, 그리고 황제의 위대한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막시밀리안 2세는 아르침볼도가 완성한 이 4점의 초상화, 사계절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아르침볼도를 맞이했다고 하지요. 아르침볼도가 초상화의 이면에 담아낸 합수부르크 왕가를 향한 풍요와 번영의 메시지를 간파한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동화적인 판타지는 사회를 향한 풍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아르침볼도의 작품 변호사를 보겠습니다. 털 뽑힌 닭과 생선입니다. 참으로 징그럽고 기괴합니다. 생선으로 입을 만들었고 그 털 뽑힌 닭으로 변호사의 오만한 코와 탐욕스러운 작은 눈을 표현합니다.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괴하지만 재밌습니다. 책으로 만들어진 남자가 있습니다. 16세기의 그림이라고는 참으로 믿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한 현대미술의 감각입니다. 신기합니다. 라이브러리엄, 사서라는 타이틀의 작품이지요. 당시 도서관에서 사용하던 커튼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은 먼저 도서관 사서와 학자들에 대한 유쾌한 오마주일 것입니다. 그리고 풍자와 조롱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책을 사랑하고 읽는 것보다는 소장하고 과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저속한 부유층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등장한 그 개체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시각적으로, 의미상으로, 철학적으로 연관되어지는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아르침볼도의 그림들, 이러한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였다는 것입니다. 아르침볼도의 작품들 계속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둘씩 튀어나오지요. 우리를 유쾌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착시와 반전의 그림.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동화책에 빠져들듯이 우리는 화가 아르침볼도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의 농장으로 들어갑니다. 1593년 아르침볼도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사망합니다. 아르침볼도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독특한 상상력과 그의 특별했던 판타지 세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긴 세월이 지나고 20세기 초현실주의 미술이 등장하면서 화가 아르침볼도의 작품은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초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아르침볼도의 독특한 작품 형식에 주목했고요.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아르침볼도의 구성을 따라하듯이 무작위의 조합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감추어 놓고 반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르침볼도의 특별한 매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대미술의 흐름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세기 미술사학자 벤노 가이거는 아르침볼도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16세기 추상미술의 승리라고 하는 아이러니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을 합니다. 추상미술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던 16세기, 화가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판타지였습니다.